오늘 다룰 사건은요, 너무 많이 들어서 아마 대한민국 사람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어금니 아빠. 네. 어금니 아빠 이영학 그 살인 사건입니다. 이영학이 168회 되겠습니다. 네. 많이 들었죠, 이영학이? 엄청 많이 들었고, 근데 사건 내용도 너무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어서. 그러니까요. 네. 이 이영학이 사건은 말하기도 참 불편한,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그런 사건인데요. 네. 그럼 도대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어금니 아빠, 뭐 이영학, 그러면 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네. 그거부터 좀 설명하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82년생이에요. 네. 경북 에서 태어났는데 이남 일녀 중 막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남 일녀 중에. 근데 얘가 어금니 아빠가 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9살 때부터 이 치아하고 뼈를 연결해주는 부위에 악성 종양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 네. 이 치아하고 뼈, 이 잇몸뼈 안쪽에 그 뼈 있잖아요. 그거하고 네. 치아하고 연결해준 그 사이에 네. 악성 종양이 자라나는데 희귀한 어떤 난치병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거대 백악종이라고 그러네요. 아, 그럼 거대 백악종. 이가 나기가 좀 어렵죠, 힘들었겠어요. 그거. 그렇죠. 네. 거대 백악종. 그래서 뭐 2년에 한 번씩 한 5번 정도 수술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어금니가 한 개만 남았대요. 한 개만. 다 나머지 빼고 치아는 어금니가. 다 소실되고, 네. 한 개만 남아. 그래서 이제 그나마 다행히 또 종양은 이제 그 바람에 멈췄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어금니 아빠 결혼해가지고 이제 딸을 낳았는데 네. 어금니가 하나뿐인 이제 어금니 아빠 뭐 이런 애칭으로 이제 이게 불려지게 된 것 같은데 네. 그 이름이 불릴 때 어떤 배경은 굉장히 괜찮은 이미지의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그렇죠. 거였어요. 예. 이영학 사건 한참 나올 때 제가 각종 방송 나와가지고 이영학이 관련돼서 얘기 많이 했는데 저도 알만한 사람이거든요. 네. 얘가 의정부에서 중학교 다녔어요. 아, 그랬군요. 의정부에서 중학교 다녔는데 그 당시에 그 중학교 교사, 네. 그 교사분이 96년도인데 이제 이영학이가 중학교 2학년 때, 네. 그 교사인데 아마 생활지도 부장 뭐 이런 이제 선생님들 그런 보직 있잖아요. 아, 학생과 선생님이요? 학생과 선생님. 네. 그런데 애들이 막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선생님 저 이영학이가요. 어디 특정한 부위 또 어디 교복에 피 잔뜩 묻어가지고 왔는데 싸운 게 아니고요. 왜 그러냐고 우리가 물어보니까요. 주변에 있는 여학생들 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여학생들 성폭행하고 이게 묻은 피라고 자랑스럽게 막 얘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이 제보를 하더라는 거예요. 학생과 선생님이니까 뭐야 이게? 네. 그거 확인해봐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네. 부른 거예요. 이영학이를요? 이영학이. 네. 그래가지고 이영학이가 이제 좀 추궁해서 그놈이 얘기하는 이제 학생들도 찾아낸 거예요. 피해자 여학생들도. 아, 피해자가 실제로 사실인 있었던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퇴학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학생을 강제로 성폭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퇴학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96년 당시에는 잘 아시겠지만 강간죄는 친고죄였어요. 예.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아예 수사 개시가 안 되는 네. 그런 친고죄 형태였고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들이 또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신고 의무자도 아니었다고 그 당시에. 지금이랑 너무 네. 다르네요. 그러니까 네. 신고할 수도 없고 경찰에. 네. 그다음에 뭐 고소 없으니까 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그냥 이건 교장한테 쫓아 올라갔대요. 네. 얘 퇴학시켜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퇴학시켜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새끼가 네. 총 결석일수를 따져보니까 3분의 1이 넘었대요. 아, 출석일수가 예. 충족이 안 됐네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수업 그것도 안 되고 어차피 졸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겸사해서 이런 짓도 하고 학교도 그러니까 3년 동안 1년밖에 안 댕긴 것 같아요. 아유, 학교를요? 네. 예. 그러니까 얘는 졸업시키면 안 됩니다. 퇴학시킵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뭐 교장이 반대를 했다고 그래요. 왜 반대를 했을까요? 뭐 그 선생님 말씀은 뭐 그 당시에 그 교장이 결사 반대를 하는 바람에 아이고. 그냥 졸업이 됐다는 거예요. 이놈이. 네. 그 학생이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학생부에 근무를 하니까 애들하고도 뭐 좀 껄렁껄렁 하는 놈들 내한테 많이 주워 맞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네네.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제보를 한 거죠. 어떤 얘기예요? 그 학생이 이제 그 여중 여학생 2학년 애를 그
강간을 했다. 그래서 그 피 묻은 그 교복을 하얀 블라우스에 그 피 묻은 거를 애들한테 자랑을 한 거예요. 내가 아다를 먹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껄렁껄렁한 놈들은 이제 저한테 이제 그걸 와서 이제 얘기한 거죠. 선생님 쪼개 저런다고. 그래, 야, 잡아와. 이래갖고 싸대기 몇 대 줘 패고 얘기했더니 그냥 불죠. 그때만 해도 제가 굉장히 무서웠어요. 아, 네. 그때가 몇 년도시죠? 그때가 아마 96년으로 기억해요. 6년. 중학교 2학년이죠. 중학생인데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렇죠. 진술서 쓰고 선도 처분을 했더니 교장이 결재를 하지 않아 갖고 제가 이제 좀 갈등이 생긴 거죠, 이제. 교장이 있다고 올라와서 직원 A 시간에 이영학이는 자기는 퇴학 못 시킨다. 교장 직권으로. 아마 그 부모님이 운영위원회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바로 그거예요. 이건 진짜 아, 그때 당시에 내가 그랬어요. 야, 이거는 진짜 몇백만 원 이것들이 와 갔다. 아, 우리 직원들은 다 그랬다니까요. 학생부 직원들은. 그 물증이 없으니까 우리는. 부모가 애를 더 나쁜 길로 갈 수 있도록 어쩌면 방관했는지도 몰라요. 네. 만약 그런 게 있다면은 그 학생을 옳은 길로 좀 더 설령 이번에 한번 첫 잘못이지만 다음에는 또 이런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했어야 되는데, 물론 지도는 했겠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탈선이 됐겠지만은 네.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은 제가 굉장히 좀 아쉬움으로 남았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이영학이는 그때 잘 살았답니다. 아, 집이 괜찮았어요? 네, 내가 알기에는 레미콘 사업인가 뭔가 했을 거예요 아마. 아, 이게 아버지가? 네네. 아버지가 큰 사업을 하고 어머니도 꽤 이제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영향력 좀 행사하고 큰 손이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군요. 예, 네. 예. 그래 그 당시 이제 그런 부분 등등 때문에 혹시 얘가 퇴학이 당연히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나 그냥 추정만 하는 거죠. 네네. 그 선생님도 그렇게 단정은 안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지금. 근데 그때까지만 이영학이니까 굉장히 잘 살았다는 거예요. 막 그 중학생 놈의 새끼가 오토바이 125cc짜리를 몇 대씩 갈아타고 왔다 갔다 하고 부자니까. 중학생이요. 예, 예,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돈이 있으니까 그냥 센 애들 이름 봤자 짱 같은 애들한테는 막 밥도 사주고 막 술도 사주고 이러면서 걔들한테 보호받고 네. 약한 애들은 괴롭히고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이거 아주 학교 다닐 때부터 싹수가 노랬던 놈인 건 분명합니다. 이거. 그렇네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엄마하고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면서 이제 이혼하게 되면서 이영하기가 좀 꼬이죠. 부유하게 자랐다가. 예, 이제 중학교 네. 졸업하고 난 이후로. 그래서 이제 그때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서울로 이사를 갔던 것 같고요. 네. 그 서울에 이사 가서는 이제 이놈이 좀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8살 때 횟집에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하는 이제 모양이에요. 어려웠다는 거죠, 형편이.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18살짜리가 횟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 거기서 또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학생이나 다름없지 14살짜리 최 씨. 네. 나중에 이영학이의 이제 아내가 되지만 네. 그때는 이영학이가 18, 최 씨가 14살 때 서로 만나가지고 자그마치 이 최 씨가 17살 때 2003년 8월 26일 날인데 딸을 낳는 거예요. 아, 굉장히 어린 나이에 만나가지고. 예, 그런 겁니다. 그러면 14살에 만나서 17에 낳았으니까 3년 뒤에 딸 낳았으니까 이영학이가 18, 21살 때 21살이죠. 네네. 딸을 얻은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딸도 역시 이영학이가 알았던 거대 백악종. 아, 유전. 예, 유전적으로. 그래가지고 14살이 될 때까지 7번에 걸쳐서 또 딸도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유전적인 요인으로 불행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어금니 아빠. 네. 어금니 아빠는 2005년도 11월 9일 날 방송이 됐다고 그러네요. MBC 생방송 화제 집중. 아, 세간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네네. 2005년 11월 9일 날 MBC 생방송 화제 집중에 이제 나와가지고 그때 나온 애칭이에요, 애칭. 어금니 아빠. 즉 말하면 내용은 뭐냐면 그 거대 백악종 네. 유전병을 이어받은 딸을 위해서 네.
미국까지 가가지고 후원금을 모으고 얘 미국 가가지고 한인회 그 있는데 그 앞에서 그 탈쓰고, 예. 탈쓰고 춤추고 그랬잖아요. 네. 그 미국까지 가서 후원금 모으고 딸을 그 엄청 그 챙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MBC 생방송 화제 집중해서 쫙 내보내면서 제목이 어금니 아빠예요. 어금니 아빠. 그런 이제 별칭을 얻은 거죠. 맞습니다. 그때 이제 얘가 뭐 후원금 얻으려고 뭐 자전거 타고 국토 대장정하고 뭐 막 그런 거 했잖아요. 그러고 그때 책도 나왔습니다. 어금니 아빠의 행복. 어금니 아빠의 행복. 이게 처음부터까지 다 위선인데. 네. 화나더라고요. 하여튼 그 방송을 계기로 해서 이놈이 어금니 아빠가 된 겁니다. 어금니 아빠 그 사건 처음부터까지 다 보셨죠? 네. 사건 막 할 때 다 보셨죠? 네. 근데 얘는 그냥 이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네네. 이영학의 심리 상태는 어떤 것 같아요? 약간 성격적 측면에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이 사람이 행한 걸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외부로 보여지는 자기 모습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양상이 있잖아요.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스케일도 굉장히 크게 하고 막 TV에도 나가고 대중들한테도 그러고 뭐 나중에 그러니까 학생 때도 보면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센 척 같은 그런 하는 모습이 있고 그 나중에 뭐 이따가 살펴보시겠지만 뭐 자기 양아치라 그러면서 SNS 같은 데다가 좀 굉장히 양아빠. 굉장히 자기가 좀 그런 힘이 있는 그런 식의 모습을 굉장히 드러내잖아요. 그게 약간 뭐 연극적 성격 장애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그렇게 외부에 보여지는 거에 신경을 쓰는데 물론 이 일면에는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치아가 없고 좀 그런 뭐 어떤 친구들이 조롱한다든지 그런 거를 겪긴 겪었을 거잖아요. 당연히 그랬겠죠. 그에 대한 반동으로 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힘 있는 사람이고 너희들이 무시할 수 없는 존재야는 욕구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럼 열등의식에서 일정 부분 기인한 건 사실이네.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양편을 놓고 보면. 그게 이제 한 가지 좀 특성이고 또 한 가지 특성 보면은 약간 부유하게 자랐었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엄청 부유했어요. 예, 굉장히 부유한 지금 상태로 보이니까 그리고 막내였잖아요. 집에서 좀 많이 이렇게 오냐오냐 해줬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학교도 지금 안 나가는데도 막 이렇게 계속 안 나가요. 뭐 결석해도 그게 제지가 안 되고 뭐 애한테 오토바이도 막 이렇게 사주고 그런 거 보면 그랬을 때 근데 이는 없고 외부에서는 이게 집에서는 예쁘다 이렇게 하고 외부에서는 약간 조롱 같은 게 있었으니까 자신이 어떤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한테 통제력이나 이런 걸 굉장히 행사하려고 하는 성향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부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애들이라든지 했을 때 좀 굉장히 내가 너와의 관계에서 우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때는 이제 권한 행사는 더 네, 좀 강력하게. 강하게 하는 거지. 네, 좀 그런. 그건 나오잖아요. 아까 중학교 때도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학교에서 주먹기 하나 쓰고 힘 좀 쓰는 애들한테 밥 사주고 잘 살 때니까 밥, 술 사주면서 선물 사주면서 알랑알랑하고 네. 지보다 힘없고 약한 애들은 엄청나게 괴롭히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죠. 성향이요. 예. 그런 그런 성향이 것 같아요. 나중에 범죄 그 내용에도 그런 성향 고스란히 묻어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얘는 아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살 때부터 이 자기 아내를 만날 때 그쯤에 횟집에서 알바했다는 거 보니까 네. 급격히 아마 사업이 실패하면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한 1, 2학년 그쯤에 엄마 아버지가 이제 사업에 실패하면서 찢어지고 헤어지시고. 집은 굉장히 몰락하고 이러면서 이제 밖에 나가서 알바하고 형편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견디기 힘들었겠죠. 뭐 본인 나름대로는 그랬을 수 있겠죠. 하여튼 21살 때 자기 아내는 17살이고 21살 때 딸을 낳아가지고 아빠가 된 거예요. 네. 아빠가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얘는 내가 보니까 2007년경부터 기초생활 수급자가 됐더라고요. 나이가 젊은데도 벌써 기초생활 수급자지. 아마 그 이빨 빠진 거 무슨 이 치료 경력 유전병 뭐 이런 거를 다 융합해서 갖다 냈겠죠. 그랬겠죠. 예. 그래서 2007년경부터 기초생활 수급자가 돼가지고 월 109만 원 정도 받았다고 그러고요. 많이 받았네요. 뭐 109만 원에 장애수당까지 합쳐갖고 한 160만 원 정도 수령했대요. 그럼 셋이서 생활을 160이면 생활할 만하죠. 네.
근데 이제 이거 나중에 이제 그 문제가 많이 있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이거 이제 바뀐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네. 정신장애 2급도 받았어요. 장애인 수당이 그 나온 이후에요. 네네. 정신장애 2급이 나왔는데 이 2급이 나온 판정이 웃기더라고요. 왜 정신장애 2급 그 판정한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지적장애가 상급이래요. 네. 거기에다가 정신장애가 3급이래요. 그러니까 지적장애, 정신장애, 상급 두 개를 합쳐서 정신장애 2급을 주면서 장애인으로 등록이 돼 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그 합산 공식이 있나요? 근데 이게 지적장애가 상급이 나왔잖아요. 예. 그 지적장애 상급이 아니었으면 그냥 정신장애 상급 뭐 이렇게 나갔을 예.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 저는 이 사람이 지적장애 상급에 해당이 될까가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그거는 맞아요. 네. 나중에 이제 그 부분 우리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요. 얘 어떤 범죄 양태, 머리 쓰는 거 이런 거 등등 봐가지고 얘가 지적장애가 과연 있긴 하냐? 네. 얼마나 교활한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지적장애 상급 플러스 정신장애 상급 이게 두 개를 합산해가지고 정신장애 2급을 주면서 장애인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정신장애 2급으로 판정받았는데 난 또 여기서 또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뭐야? 총포소지 허가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 정신질환에 정신에 어떤 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 총포소지허가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사회에 이제 이 사건이 터지면서 막 융합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적장애하고 저 정신장애 상급을 합쳐갖고 정신장애 2급으로 승격시켜준다든지 이런 사람한테 총포소지 허가가 나간다든지 이런 거 등등은 이게 어떤 행정 절차 과정에서 문제가 상당히 있었다 우리 사회가. 이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이 더군다나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총포라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거기에다가요, 네. 잘 아시겠지만 전과줘야 합니다. 총포 저 소지허가 내줄 때는. 네. 예, 절도, 주거침입, 무면허, 사기 전과 드글드글해요. 얘는 애초부터 총기 소지허가 나갈 수 없는 놈이에요. 내가 볼 때는. 전과조회만 해도 안 나가요. 정신장애 그거 빼더라도. 그렇죠. 그런 게 이해가 안 가고요. 뭐 나중에 뭐 PCR 검사했다고 그러는데 뭐 40점 만점에 25점이라고 이렇게 나오기는 했어요. 네. 그건 사이코패스 경계선상에 걸린 거죠. 근데 저는 이 25점 이영학은 25점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에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도 들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하여튼 뭐 40점 만점에 25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경계선상에 걸린 거죠. 그렇죠. 예. 얘는요. 그렇게 장애인으로 있으면서 한 달에 국가에서 한 160만 원씩 받아서 생활하고 이러면서도 온라인에서 커뮤니티 활동은 또 엄청나게 했어요. 지적장애가 있는 분이. 예. 그리고 또 뭐, 이거는 아까 홍유진 박사가 말씀하신 거하고 맥락이 닿는 것 같아. 좀 과시하고 싶은 욕구. 그게 온몸에 문신했대요. 이영학이 온몸 문신한 거 보셨죠, 사진? 네. 무슨 일본 야쿠자 무슨 두목 같아. 온몸에다가 칭칭 그냥 막 그냥 문신 둘렀더라고요. 네. 그러고 얘가 올렸던 커뮤니티 활동에 나 이거 정말 입에 담기도 약간 부끄럽죠. 정말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이 새끼 이렇게 올렸죠. 네. 숙성된 자기가 잘 숙성됐대요. 숙성된 진정한 네. 36년산 양아 오빠, 양아치 오빠 그 소리 같아요. 이게 이제 문신 탁 이거 올리면서 네. 숙성된 진정한 36년산 양아 오빠. 어이씨 토 나오려고 그래, 토 나오려고. 응? 또 사람들한테 거기에 봐서 눈 깔아주삼, 눈 깔아 이 소리예요. 트위터 통해서 이제 얘가 왜 트위터 활동 자세히 한 건 아시잖아요. 네. 양아 오빠라는 그러니까 양아 오빠가 이제 내가 볼 때 양아치 오빠 그 소리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양아 오빠 그죠? 네. 양아치 오빠 그 소리 같은데 네. 양아 오빠 그 닉네임으로 이제 그거 올리죠. 숙식 제공한다. 우리 집에 와서 일하면 숙식 제공한다 그러면서 10대 미성년자를 모집을 하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성매매 목적이. 네. 이를테면 이제 안마 시술소 비슷하게 이제 뭐 이렇게 사설로 집 같은 데다 만들어 놓고 네. 맞아요. 애들 유인해서 어린애들 숙식 제공한다고 뭐
뭐 월수 얼마 보장 뭐 이런 거 등등 있잖아요. 왜?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애들을 이제 그 모집해서 성매매 목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가장 충격스러운 거 나오죠. 네. 난 살다가 이런 놈 처음 봐요. 자기 아내를 성매매 시켜. 나 이 진짜. 그때 이 보도 나올 때 나 진짜 그때 너무 충격받았어요. 전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기 아내를 성매매를 시키는데요. 2017년 7월부터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에 1인 마사지샵을 하나 개설을 해요. 네. 1인 마사지샵. 그럼 이제 1인이면 혼자 있으니까요. 예. 자기 마누라 혼자 받는 거예요, 손님. 물론 이제 그 과정에 미성년자들 자꾸 유인하기는 하지만 네. 그러고 이제 그 손님으로 온 사람들하고 마사지 하면서 자기 아내가 이제 성관계 갔잖아요. 네. 그거 몰카를 다 찍어 놓은 거예요. 그 동영상을 만든 거네요. 동영상 촬영이에요. 그 왜 했는 줄 아세요? 그것도 이제 어디 돈벌이입니다. 네, 그것도. 성인 사이트에 업로드해가지고. 올려서 돈도 좀 벌어. 업로드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요. 교수님 보세요. 지금 이런 정도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지적장애 상급이냐고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정신장애가 오해. 이게 뭔 말이냐고요. 예, 집 그 수색했을 때요, 경찰이. 네. 아마 제일 먼저 경찰이 손대기 시작한 게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아내 사망 사건 때문에 하는 건데 그때 집에 압수수색하니까 네. 집이라든지 오피스텔에 그 성기구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성기구. 예, 뭐 그러니까 어떤 변태 성향도 예. 있는 새끼고요, 이놈이.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충격적인 거는 이제 아내의 어떤 중요 부위에다가 여성을 엄청나게 비하하는 원색적인 그런 문신을 새겨놨다. 이게 사람 새끼 이거. 이게 분명히 성도착증이 있었어요. 예, 그런 것 굉장히 강렬한 수준으로 있었을 것 같아요. 성도착증 네. 100%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이제 이때 지금부터 이제 사건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이영학이 사건이 쭉 연관관계 어떤 고리가 되는 것들을 한번 지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제일 먼저 한 게 17년 동안 동거 생활하던 그 자기 아내, 네. 아내 사망 사건이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2017년 9월 1일 날에요. 이영학이 그때 이제 이영학이는 35살이고 아내는 31살이죠. 4살 차이 나니까. 그러니까 벌써 18살, 14살 때 만나갖고 17년을 산 그렇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딸까지 아이도 낳고 사는 거 낳고요. 아니에요. 예. 이영학이가 딸 공연하러 후원금 모집하려고 미국 같은 데 이렇게 가고 그러면 아내가 혼자 있잖아요. 네. 그때는 꼭 그 자기 어머니가 있는 경상도 시골로 보냈대요, 아내를. 아, 그래요? 근데 네. 그 엄마는 이혼했었잖아요. 네네. 그 엄마가 이제 사실상 만나는 또 남성이 있었어요. 아, 네. 그 남성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새 시아버지일 수도 있죠. 그런 역할이죠, 여성 지금. 그 네. 아내 저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2009년부터 8년간 이제 새 시아버지로부터 갈 때마다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영월 경찰서에다가 고소한 사건이 있어요. 아, 네. 아내 최 씨가. 네. 그러니까 새 시아버지한테 내가 영월 갈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데 가고 그러면 그 내려가 있었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마다 가면은 새 시아버지한테 내가 성폭행을 지속적으로 한 8년 당했다. 그걸 뜬금없이 어느 날 영월 경찰서에다 고소를 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런 내용을 고소장을 내고 나서 4일 뒤에요. 네. 9월 5일 날. 네. 2017년 9월 5일 날 고소장을 낸 이영학의 아내 최 씨가 네.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5층 주택 거기에서 추락해서 사망해 버리는 사건이 터져. 아, 고소장 내고 불과 고소장 내고 4일 만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사망한 게. 이제 그 사건 시끌시끌했죠. 이게 이영학이가 밀었냐, 네. 아니면 뛰어내리도록 이영학이가 영향력을 행사했냐, 뭐 이런 거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부부 싸움 끝에 아내가 그 5층에서 뛰어내린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부 싸움의 그 꼭지가 뭐냐? 네. 그 시아버지한테 성폭행 당했다고 4일 전에 그 고소장 냈죠. 영월군 경찰서에. 네. 근데 시아버지 그런 사실 없어. 라고 했겠죠? 과학적 증거 없잖아요. 네. 그 오리발 내밀으면 그거 내밀한 공간에 둘만 있었던 일이고 8년 전부터 시작된 일을 어떻게 입증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영학이가 정신장애, 지적장애가 있는 놈인가 보세요. 야, 자기 아내 성매매 시킨 놈이니까 그러고 남는 거예요. 네. 너 다시 내려가서 아버지하고 성관계하고 DNA 그 증거 만들어 와. 증거 갖고 오라는. 그럼 그 딸 아내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고소장도 내가 생각할 땐 내라고 낸 것 같아요. 이영학이가요.
뭐 그래서 어떤 고소장 낸 것 같은데. 다른 목적으로. 예, 이게 이제 고소장 내놓고 나니까 알려질 거고. 네. 시골 뭐 영월바닥 쪼만해요. 쪼만하죠. 금방 소문 같지. 그렇죠. 알려질 거 알려주고 뭐 또 여기저기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증거가 저 별로 없고 네. 애매하다는 이런 얘기 들으니까 이영학이 당황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야, 너 다시 아버지한테 가서 성관계. 그리고 증거만 들어와. 그럼 아내 입장에서 내가 돌았냐 이 나쁜 놈 새끼야. 이제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부부싸움이 원인인 건 명확한 겁니다. 그 부부싸움 끝에 어찌됐건 아내가 5층에서 떨어져서 사망했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영학이가 그 싸움의 어떤 원인이 됐고 사망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 이제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추락 직전에 부부싸움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굉장히 네. 격렬한 상태다 보니까 혹시 추락의 그 어떤 원인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밀치지는 않았어도 네. 나 죽어버릴 거야 할 정도로 네. 어떤 뭐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여러 가지 경로로 경찰이 확인을 했더라고요. 거기 현장에 제일 먼저 출동한 건 119잖아요. 네. 119가 출동해가지고 이제 CPR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네.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데 이영학이는 울지도 않았대요. 내려와서 거기서 쳐다보면서 전화질만 하더라는 거예요. 저 먼데 쳐다보고. 그거를 119 대원들이 그대로 진술을 했어요. 이건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절대로. 그렇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가 5층에 떨어져 갖고 지금 생사를 헤매고 있는데 전화질하면서 딴짓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119도 그거 보고 뭐 저거 뭐지? 저 무슨 했겠죠. 경우 저거? 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안 되겠으니까 이제 차에 싣고 호송하는 거야. 아내. 네. 그때도 그 아내가 가는데 웬만하면 같이 타요. 동행하죠. 거기. 네. 동행하는데 그 동행도 안 하고 가는데도 저 휴대폰만 보고 뭐 이거 누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119 대원들이 다 진술했어요.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이상해 보였어요. 네. 그리고 그 아내는 그럼 왜 죽었냐 막 이제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고 이랬더니 네. 아내는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뛰어내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댕겼대요. 이웃 주민들한테도. 개떡 같은 사랑을 소리네요. 증명하기 위해서 뛰어내렸다. 그러니까 시아버지하고 성관계 성폭행을 당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불편하고 네. 그런 상황에서 나하고의 사랑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몸은 새 시아버지한테 이렇게 성폭행 당했어도 그러면서 내가 죽음으로 너를 사랑하는 걸 보여줄게 하면서 뛰어내렸다고 이영학이가 동네방네 그렇게 떠들고 다녔다는 거야. 지적장애 상급 치고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 또 더 있잖아요. 이 아내가 사망한 그리고 본인 말에 따르면 아내가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지금 부인이 사망했는데 전화질이나 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데 또 있잖아요. 사망 3일 후에 네. 성인 사이트에다가 커플 구함 올렸어요. 이제 바로 동거 가능. 커플 구함 동거 가능 하고 그 글을 올렸어요. 아내가 죽은 지 3일 만에요. 네. 네. 이제 이런 거 등등이 이제 경찰에서는 예사로운 죽음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뛰어내려서 사망한 건 맞는데 네. 뭐 살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여건 환경이 조성될 수 있으면 인과관계 따져봐야 되는 게 경찰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네. 경찰은 이제 쭉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아까 지금 내가 설명드린 거 119 저 대원들 진술도 경찰이 다 받은 거야. 네. 동네에 있는 분들한테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뛰어내렸다고 말하는 것도 다 받은 거야. 네. 3일 뒤에 사이트 딱 보니까 커플 구함 동거 가능하다고 올린 것도 체크한 확인하고요. 거야. 네. 그때 이제 그 부검 그 확인서 여기에서 보니까 이마에 열상 찢어진 상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투신으로 인한 상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럼 투신하기 전에 생긴 상처라는 네, 그렇게 거예요? 본 거예요, 네. 경찰이. 그래서 추궁한 거죠. 네, 너 스스로 뛴 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적어도 스스로 뛰어내렸다 하더라도 뛰어내릴 수밖에 없었게 만든 그 어떤 너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너 그 전에 아내 때렸지. 네. 이마 상처는 이거 떨어져서 난 상처 아니야. 네. 이거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새끼 그거는 때린 거는 인정했어요. 때린 건 인정했어요. 네, 때린 거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맞다가 뭐 상심해서 뛰어내렸을 수도 있고요. 네. 맞는 게 두려워서 도피하다가 뛰어내렸을 수도 있겠죠. 그랬을 수도 뭐 있죠.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요 부분은 이제 그 아내 사망 사건하고 이제 그 전조 현상이고요. 네네. 그러면 아까 이제 고수당한 새 시아버지
시아버지. 예. 아, 내 이거 자료 찾으면서 보니까 이거 뭐 안팎으로 내외로 다 콩가루야 이거 개판 5분 전이야 이거 진짜 뭐 이런 가족들이 있어 이거. 예. 그 세시아버지라는 분은 이제 당연히 며느리 폭행한 거 부인하죠. 뭐 부인했겠죠 처음에는요. 부인했죠. 네. 그래서 10월 14일 날 강원도 경찰청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해요. 아 고탐도 했어요. 예, 거짓말 탐지기 조사 이제 뭐 이런 거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최 씨 사망하고 난 다음에 몸에서 저 DNA 나옵니다. DNA 미량에. 그래서 그 성관계 한 게 별 수 없이 드러나 버려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성관계 합의된 성관계지 성폭행 아니라고 또 이제 주장. 일단 성관계가 있었던 거는 증명이 돼버리니까 강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게 이영학이가 이제 그 부분은 경찰 쪽에도 알아보려고 애를 내가 많이 썼는데 네. 8년 전 거는 아닐 거고요. 아니겠죠. 고소하기 직전에 분명히 성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최 씨 몸에서 DNA가 나온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영학이가 진짜 내래 보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랬을 가능성도 있을 그랬을 것 같아요. 가능성도 높아 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라는 사람이 합의된 성관계지 내가 성폭행한 거 아니다. 근데 이제 고소장 내용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네. 그 새 시아버지라는 사람이 사냥하기 위해서 총이 여러 자루 있었대요. 네. 받아서 총기로 위협해가지고 거절을 할 수가 없었다는 성폭행에서 거죠. 거절 못했다. 이렇게 최 씨 여성 이영학이 마누라 네. 주장했었거든요. 고소장 내용에. 네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 그거 아니고 합의된 성관계라고 DNA 나오니까 처음에 오리발 내밀고 네. 거짓말 탐지기도 거짓 나오고 뭐 이러다가. 네. 근데 이 사람이 못 견뎠어요. 결국은. 또 소환되기 직전에 네. 10월 25일 날 그 영월 그 자신의 자택 앞에 저 비닐하우스에서 목매서 시신으로 발견돼요. 아 극단적 선택을 본인이 스스로 네. 한 거네요. 이거 이제 이영학의 엄마가 발견해요. 같이 뭐 동거를 네. 했을 거니까요. 참 이거 제가 어떻게 보면 이런 걸 개판 5분 전이라고 그러죠. 엉망진창이네요. 엉망진창이죠 진짜 이거.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내가 좀 이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가 좀 듣고 이게 아는 내용이 있긴 한데 이게 이제 확정적으로 발표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말을 많이 못 하겠어요. 근데 이제 명확한 거는 추정컨대 제가 볼 때는요. 네. 이영학이 아내 최 씨의 몸에서 부검하고 난 이후에 DNA 나왔다는 얘기는 비교적 최근에 네, 맞죠. 그 사망하기 전에 이 여성이 뛰어내려서 그 최 씨가 죽기 그 이전에 직전에 분명히 영월에 내려가고 거기서 성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성관계가 예전부터 있어 왔던 강제력에 의한 총들이 되고 강제력에 의한 강간이냐 네. 아니면 그 뜬금없이 며느리가 내려와 갖고 거기서 아니면 유인해 가지고 성관계를 이영하기가 시켜서 DNA 만들어 오라고 시켜서 한 거냐. 네. 요건 따져볼 필요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미뤄 짐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판단은. 네. 네, 저는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네. 그 부분까지는 내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하여튼 분명한 거는 이영학이가 시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새아버지지. 그렇죠. 새아버지하고 자기 아내가 성관계가 있었던 건 아는 건 맞고. 네. 아는 건 맞고 그다음에 DNA를 만들어오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 오라고 요구를 했고 만들어 왔지. 그렇죠. 이미 네. 만들어 왔는데 이제 만들어 온 걸 가지고 이제 아마 그 정상적인 부부 같으면 싸움 안 나겠어요? 그렇죠. 네가 해오라서 할 수 없이 해왔는데 네. 물론 성매매까지 했던 여성이지만 그래도 네. 그래도 싸움이 되겠죠. 그렇죠. 그때 이영학이가 때린 건 맞습니다. 무슨 그 플라스틱 같은 걸로 때렸어요 이마. 네. 그래서 그 싸움 과정에서 아이씨 나 이제 그만 살을래 하고 뛰어내렸는지 아니면 도망가다가 떨어진 건지 그거는 밝힐 수 없었던 거죠. 근데 분명한 거는 이영학이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인과관계가 있는 상태에 떨어진 건 명확한 거니까 입건합니다. 아 이거는 되죠. 상해로 입건은 해요. 그리고 또 때린 것도 거는 사실이니까요. 적어도 입건한 네. 겁니다. 네. 떨어져서 죽음에 기여했는지 여부는 판단 못 하더라도 네. 그 직전에 때린 거는 뭐 협박이라든지 때린 거는 인정해서 따로 별도로 경찰이 입건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영학이 자라온 환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내하고 만나서 또 뭐 아내가 투신하기까지 이 과정은 이제 그 앞에 전자고요. 네. 사실 이제 정작이 오늘 지금부터 말씀드린 사건 너무너무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맞아요. 우리 국민들 전체가 분노하고 슬퍼하고 했던 사건. 맞아요. 이영학이 딸의 친구죠. 여중생 살인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볼게. 자기 아내가 죽은 게 2017년 9월 9월이에요. 1일 초죠. 네. 9월 30일 날 발생했어요. 한 달이 채 안 됐어요. 네. 2017년 9월 30일 날입니다. 지 아내는 이미 이제 사망해서 장례식까지 치르고 무슨 아내 영정 사진 들고 노래 부르는 아주 그냥 토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부족했던 내가 널 더 많이 사랑해 이렇게 사랑이 떠나간다. 그렇게 했던 새끼가 네. 9월 30일 날 이제 그 망우동에 있는 지네 집에서 자기 딸한테 14살 먹은 김양 그 유인해 가지고 이제 성추행하고 살해했던 그런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네. 수면제는 이제 아마 그 졸피뎀 종류 같은데 지가 이영학이 지가 처방 받아서 정신장애 네, 뭐 이런 거기 거 있으니까요. 예. 이제 처방 받으니까 그걸 이제 범죄 용도로 사용한 것 같아요. 네. 그러고는 이제 시신을 강원도 영월 꼭 그 지리적 프로파일링 하면 연관이 있는 데 가잖아요. 그렇죠. 자기 엄마가 네. 이제 살았던 곳이죠. 예, 네. 영월 소재에 있는 야산에다가 이제 유기했다가 이게 10월 5일 날 한 6일 만에 이제 검거돼요. 그 사건. 빨리 검거한 거예요. 빨리 그렇죠. 검거된 네. 거고 그러고 한 5일간 끝까지 오리발려 밀고 버티다가 10일 되는 날. 그러니까 5일 검거되고 5일 되는 날 10월 10일 날 이제 범행 인정해서 이게 이 사건이 끝나게 되는데 맨 처음에 유기만 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끝까지 했었잖아요. 유기만 했다. 나는 내가 죽이지 않았다. 막 이렇게 네. 오리발 까고 이랬던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 보면 딸을 이용해서 유인했다는 게 이게 거의 충격입니다. 충격. 정말 경악스럽죠. 예. 이 김양, 이 사망한 김양이 이 초등학생 때부터 지 딸하고 친구래요. 이영학이 딸하고. 그래서 놀러도 왔을 때 집에. 그렇겠죠. 친구 집에 놀러 왔었던 건지. 근데 이 새끼가 그거 딱 점치 같던 것 같아요. 대가리 속에 그 아이가 이게 아마 잔상이 남아 있었던 건지 어떤지 모르지만 대상을 선택을 한 거예요. 네. 그 이름 누구누구 알 거 아니에요. 콕 집어갖고 이제 선정을 한 야, 거죠. 너 예. 딸한테 너 걔 좀 집으로 데리고 와. 불러. 예. 그러니까 걔 아마 영화 보자고 그러면서 유인한 것 같아요. 딸이 우리 집 가서 영화 보자고. 친구한테요. 예. 영화 보자고 김양한테 영화 보자. 그래가지고 9월 30일 날 12시 반에 이제 집으로 온단 말이에요. 네. 집으로 오고 한 3시간 지나요. 네. 오후 3시 반 정도 되니까 딸은 지 친구랑 같이 나가야 되잖아. 친구는 집에 있는데 이영학이랑 셋이 있다가 딸은 한 3시간 정도 지나서 오후 3시 반에 저 혼자 집을 나가요. 이런 경우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제 그 당시에 담당 형사들은 이거 유인이다. 아예 애초에 공모를 애초부터 해서. 딸 시켜가지고 유인하고 네. 범행하라고 딸은 자리 비켜주는 거다 이거. 그죠. 아니, 그러니까 뭐 우연히 친구가 이제 딸 친구가 집에 놀러 왔는데 뭐 어떤 욕정이 일어갖고 뭐 이렇게 범행나 그게 아니라. 그렇게 예. 안 보는 거지. 딸이 12시 반에 지 친구 달랑달랑 데리고 영화 보자고 왔다가. 그래서 데리고 오더니 그럼 계속 같이 놀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영화를 보든지 뭐 하든지. 그렇죠. 3시간 정도 지나니까 지는 나가. 밖에 홀라. 외출을 하는 거야. 네. 그리고 4시간 뒤에 오후 한 7시 48분경에 이영학이가 딸 데리러 밖으로 나가네. 그러면 그 집에는 지금 김양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김양밖에 없는 거야. 유인한 김양밖에. 근데 그래가지고 8시 조금 넘어서 지 딸 데리고 들어온다고. 네. 그러니까 비껴준 딸이 밖에 나가 있는데 한 4시간 놀게 놔뒀다가 지가 가서 또 데리고 집에 들어오는 게 이게 그 일목요연하게 나와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에요. 이게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이게 사망 시점 때문에 이게 난리였었어요. 맞아요. 네. 이제 9월 30일 날 일이잖아, 그게. 네. 9월 30일 날 12시 반에 집에 데리고 왔는데 3시 반에 지 친구 놔두고 지는 집에 밖에 나갔다가 4시간 만에 밖에서 다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집에 아직까지 김양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세 식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 날 10월 1일 날 네. 11시 53분 되니까 또 얘가
이영학이 딸이 또 나가요. 지 친구는 집에 있는데. 네. 그리고 오후 1시 한 14분 정도에 또 다시 귀가를 하고요. 1시간 조금 넘게 네, 나갔다가 네. 들어온 거네요. 그러면 이 사이에 그러면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9월 네. 30일 날 아니면 10월 1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요거를 이제 경찰이 엄청 헤맨 거예요, 이거. 말이 막 이영하기가 왔다 갔다 하고 딸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가지고 네. 나중에 이거 정리해 드릴 것 같고요. 네. 그 나중에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졸피뎀 먹여서 수면제 먹여가지고 재웠잖아요. 네. 그리고 성추행한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줄 때도 음료수에다 그 약을 타서 먹인 게 딸이래요, 딸. 결국 그러니까 공모한 게 맞네요. 예. 공동관계예요, 이거. 그리고 잠이 들으니까 잠 들었어 이제 야 영화 보자 그리고 앉혀놓고 12시 반에 데리고 와서 음료수 마셔 하고 졸피뎀 있는 거 먹여서 턱 꼬꾸라지니까 아빠 범행하세요. 지는 나간 거예요. 밖에. 예. 그리고 한 4시간 놀다가 아빠 들어가도 돼 하니까 알았어 내가 데리러 갈게. 이영학이 새끼 나가서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예. 아, 나 정말 이거 보면 말이야.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경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월 1일 경에 이제 이 졸피뎀 많이도 먹였나 봐. 깨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딸의 진술이에요. 네. 그때 깨어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살아 있었다는 건 10월 1일까지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딸이 그 얘기 했어요. 소리 지르고 그랬다는 얘기 했고요. 네. 나중에 이영학이는 이제 그때 깨어나서 반항하고 소리 질러서 내가 넥타이로 살해했다. 이제 교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경찰이 이제 부검했죠. 네. 그 시신 이제 찾은 다음에 부검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성적 학대 흔적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 얘기 자꾸 나오더라고요. 성폭행 아니냐. 성적 학대가 아니라 추행이 아니라 성폭행한 거 아니냐. 이게 나오는데 못했습니다. 이영학이는 성불구입니다. 워낙이 여러 번에 걸친 수도 없는 그 성기 어떤 그 거대 수술 무슨 네. 이런 수술하는 바람에 성기능이 상실됐어요. 그러면은 학대를 한 게 맞죠. 그러니까 그죠? 성적 학대 그리고 집에서 발견된 어떤 그 성기구 같은 그 변태 성욕적인 예. 도착증적인 그런 행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 아, 인간 아니에요 이거. 애초에 그리고 그 성기 변형 뭐 그런 수술 같은 거 이렇게 받는 것도 아니 그걸 얼마나 많이 했으면 그 성기능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한 거 수술을 보면 엄청 많이 해서 그렇게 됐대요. 이성 성욕이 원래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살해하고 나서 이제 아마 이제 10월 1일 날 그래서 최종적으로 네. 나중에 딸하고 이영학이한테도 이제 진술이 이제 부합되는 게 나왔어요. 10월 1일 날 깨어나서 소리 질렀다는 거를 얼핏 이영학이 딸이 말을 했고요. 네. 이영학이 그 전까지도 그냥 뭐 왔다 갔다 하고 부인하고 있다가 있었죠. 인정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가방에 넣어가지고 차량 트렁크에 싣고 영월군 그 야산에 가서 그 이제 유기한 건데 네. 그때 차도 지차가 있었어요. 이영학이가 차에 지차 있었죠. 안 타고 왔어요. 자기 지인 차 빌려 타고 왔어요. 꽤 그 지적된 잔대가리는 다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 얘는 이제 그래서 이제 아청법상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괄호 열고 강제 추행. 그죠. 뭐 어떤 삽입은 못할 거니까요. 예. 그다음에 살인. 네. 그다음에 추행하게 해서 유인, 추행 유인. 그다음에 시신 유기, 사체 유기. 네. 뭐 이런 혐의가 이제 적용이 됐고요. 딸 같은 경우는 추행하기 위해서 아버지하고 공모해서 유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행 유인죄에다가 네. 사체 유기 같이 같이 갔으니까요. 시신 예. 사체 유기. 그다음에 차 빌려주고 저 집으로 와서 있도록 해준 저 지인 있잖아요. 네. 그 친구는 이제 범인인지 도피죄. 그렇죠. 예. 그랬고 그다음에 친형은 이제 보험 사기 관련된 거를 굉장히 방조하고 협조하고 한 거 있어서 친형까지도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사건 다 처벌받게 밝혀지고 이제 그렇게 전말을 된 거죠. 확인하는 과정에서요. 예. 예, 그렇게 된 거죠. 여기 보니까요. 이영학이 1심에서 사형받았었어요. 네. 그때만 해도 이거 진짜 이런 놈은 또 사형시켜야 되고 그렇죠. 사형 당연히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1심이 2018년 2월 20일이에요. 네. 그날 사형 떨어졌었거든요. 그게 계속 갔었어야 되는데
2심이 그해 9월 6일 날 열렸는데 무기징역. 감형돼요. 3심 갔어, 3심. 그게 이제 11월 29일이에요. 한 석 달 있다가 거기서 역시 무기징역으로 그냥 확정된 거네요. 그냥 확정돼서 네. 동부구치소에 있다가 지금 어느 교도소에 지금 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저 이영학이는 지금 무기징역 받았는데 네. 예, 제가 아는 교도관들을 통해서 그 얘기 듣기로는요. 이영학이가 맨날 물어보는 게 그거래요. 뭐요? 뭐를 열심히 하고 뭐를 잘하면 감형받아요? 나가고 싶은 모양이죠. 감형 네. 어떻게 하면 감형받아요? 이거 맨날 물어보고 감형하려고 지금 별짓 다 하나 봐요. 감형받아서 나오겠다는 거죠. 그리고 무기징역이 이제 말 그대로 기한이 없는 징역이니까 무기징역 받고 나오겠다는 건데 딸이잖아요, 딸. 예. 걔도 처벌 당연히 받겠죠. 네. 추행유인죄, 사체유기죄밖에 안 되지만 얘는 소년범이잖아요. 그렇죠. 부정기형 줄 수밖에 없죠. 그래. 얘는 장기 6년, 네. 단기 4년. 그러니까 최소 4년에서부터 길게는 6년 사이에 지금 그 형을 받아가지고 수감 중에 있는 그런 상태. 네. 뭐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엄청나게 찾았어요. 자, 강남구에 오피스텔 차려놓고 1인 마사지 샵을 만들어 놨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 아내가 거기 오는 손님들하고 성관계하는 거 이영학이가 다 찍어놨잖아요. 네. 그게 집에서 무대기로 발견됐어요. 네. 그 무대기로 발견됐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 집 손님으로 온 놈들 얼굴 다 나온 거 아니에요, 거기에 성관계하는 거. 네. 그 경찰이 확보해가지고 전부 다 성매수남들 다 입건했어요. 아휴. 다 형사 입건했습니다. 네.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응. 저 벌금도 네. 물고 뭐 그랬지만은요. 그래서 이제 얘 이거부터 우선 좀 불러주고 했다. 얘 죄명이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붙은 죄명이 어마어마해요. 추행유인죄 있죠. 네. 불러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마약류 향정신성. 아까 졸피뎀도 막 절피된 먹이고 관련된 해. 거. 네. 그다음에 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강간살인 등 네. 성추행 부분이 들어가는 거고 네. 사체유기. 그다음에 안에 두들겨 팬 거 있죠. 상해. 성매매 알선했죠. 그렇죠. 그다음에 성폭력 특례법 몰카. 찍어놨으니까요. 그러니까 몰래 네. 카메라. 그다음에 무고 사기 이거는 이제 자동차 보험 사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거짓말해 갖고 기부금품 모집했잖아요. 네, 딸내미. 기부금품 네. 모집 한 그 죄. 그다음에 이제 속여가지고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그 돈 받아 처먹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총포도검류 단속법. 얘 총기가 또 몇 개 있었대요 차 안에. 아이고. 예. 그다음에 자동차 관리법. 튜닝해가지고 얘가 외제차 사서 계속 팔아먹더만 튜닝해가지고 야 이게 어떻게 정신체 장애가 있냐고 이게 그러니까요. 등급이. 네. 이 사건 그 쭉 수사한 건 길우군이에요. 길우군 형사과장 굉장히 똑똑해요. 제가 압니다. 중랑서에 있었는데 길우군 형사과장 등등 뭐 이게 지능 강력 사이버팀 다 붙어갖고 이거 엄청 고생해서 수사했어요. 지금 제명만 보세요. 이게 어마어마하죠, 몇 그죠? 가지예요. 예. 물론 수사하는 형사들 입장에서 이런 죄명 막 적용해가지고 하는 데는 편했는데 네. 그 사건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실수 때문에 경찰이 수사하기가 정말 어려웠었죠. 비난이 어마어마했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 얘기를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몇 가지 이제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성기능 장애 때문에 성폭행 시도는 실패한 겁니다. 네. 처음에 이놈이 오리발 내미는 게 그거였어요. 자기는 어차피 두검 해보세요. 내 DNA 나오나. 나 강간 안 했어요. 왜 자꾸 나한테 그러세요? 어느 날 뭐 보니까 약을 너무 많이 먹었는지 죽어 있어가지고 나는 시신만 갔다가 무서워서 유기한 것 뿐이에요. 나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막 이러면서 막 그 어름어름한 그 눈빛으로 말로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그 고생 많이 했어요 그때. 근데 경찰이 앞전에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하는 과정에서 어쩌면 김양이 살아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 10월 1일, 9월 30일에서 10월 1일 사이에 경찰이 제대로 오원춘희 사건 같이 조금 안 네, 그런 부분이 좀 이제 문제가 돼갖고 많이 얻어맞았죠. 그랬죠. 그 당시에 네. 예, 하여튼 분명한 거는 이 새끼가 DNA 안 나오니까 오리발을, 지가 이제 네. 성이 안 되잖아요, 성관계가. 불구니까요. 그걸 미끼로 해서 막 개긴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경찰이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안 된대요. 예, 실제로. 뭐 몇 네. 번 수술에 따라서 성기 내가 듣기에 27번, 뭐 그렇게 수술해 주는 데도 있나? 뭐
다 다른 데서 했겠죠. 네, 정신 나간 새끼요. 그 다음에 그 이 새끼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게 있잖아. 자기 그 저 안에 뛰어내려서 죽어서 싣고 가는데도 본 척도 안 하고 휴대폰 하던 놈이 자기 안에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시신에다가 그 염할 때 시신 염할 네. 때 가슴에다가 입 맞추고 그걸 촬영했잖아. 미친 인간이에요. 아 구역질나요 구역질나. 얘 나중에 보니까요 외제차를 갖고 있더라고요. 차도 또 몇 대 있지 않았어요? 여러 대예요. 벤츠, 에쿠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그 외제차가 네. 한 3대 갖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네. 외제차가 공교롭게도 2000cc 미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초수급자 되는데 신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2000 이하 타라고 그러잖아요. 장애인. 네, 네. 그랬던 것 같고 그 세대 외제차 뭐 벤츠, 에쿠스 등등해서 세대 갖고 있는데 한 대만 또 지 명의로만 해놨던 거고요. 네. 그 외제차 한 4천만 원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 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영악해요. 아, 영악한 놈, 이영학이가 정말 영악해요. 네. 이거 지금 자기가 기초생활수급 그 돈 받는데 다 피해 가서 그 뭐 취소되는 요건에 해당 안 되게 다 피해 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창생들 그 증언도 제가 좀 확인을 했어요. 이건 철저하게 이영학이 사건 나고 나서 제가 좀 찾았는데 네. 왜 내가 이 사건을 그렇게 잘 아냐면 이영학이가 그 여기 그 이렇게 사고 치고 댕길 때 제가 저 의정부 경찰서에서 청소년 담당 형사를 했어요. 아, 네네. 그래서 이영학이가 귀에 있고 그래서 수첩 찾느라고 애를 내가 많이 썼어요. 그리고 그 즈음에 사고 깨나 쳤다는 애들을 그래도 내가 그 많이 저 생각을 해내가지고 연락이 몇 사람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네. 경찰서 들락날락한 거 맞고 이영학이. 네. 그러니까 아마 짐작컨대 저한테도 몇 번 왔을 것 같아요. 걔가 너무 익어요 얼굴이.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센 애들한테는 막 돈 주고 뭐 하고 없는 애들 괴롭히고 이제 이랬던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5cc 오토바이가 2대인가 3대를 번갈아가면서 타고 다니는 색깔별로. 영학이요. 참. 중학생 새끼가. 그러니까. 그때 막 기사 딸린 차 타고 다니면서 학교 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 엄청 부자였. 예, 이영학이가 재판받고 한 어록이 있어요. 어록. 무슨 또 헛소리를 했어요? 아주 어록이 있어요. 어제도 그 김양을 위해서 기도했다. 어제도 기도했다. 제가 대신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겠다. 뭐 지금 그때까지 뭐 불타려고 기다려 지금 가시죠. 어제도 기도했다. 이 취재진 앞에서 제가 대신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겠다. 지옥? 어디서 뭐 지옥이야. 지금부터 불타면 되겠구만요. 이런 거 보면 약간 그 연극성 어떤 그 이렇게 보여지는 거에 대한 지금 자기가 지금 무고한 여중생 이렇게 해놓고 형이 확정된 마당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얘기냐고요? 아니잖아요. 기도했대잖아요. 어제도 기도했다. 그런데도 제가 대신 불구하고 불타겠다. 자기가 이렇게 보여지고 싶어 하는 그 이미지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거에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부합하는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짓거리는 거 아니 보면 멋있는 척 엄청 해요. 제가 대신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겠다. 아유 구역질납니다. 구역질. 얘 현장 검증 때 난리 났었죠. 이게 2017년 10월 11일 날 그 전날 5일 동안 끝까지 오리발 까다가 자백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11시경에 이제 그 현장 검증했는데 그때는 뭐 범행 동기 같은 거 물어보고 그럴 때 오리발 다 내밀었어요. 입 딱 봉하고 대답 안 했어요. 네. 이 새끼 아주 현장 검증할 때 그 동네 사람들 가고 그래서 그때 요란했었죠 이거. 내가 그때 거기를 그 방송하다 말고 가보고 싶어서 나가려고 그랬더니 그때 채널A 시간 그 방송하고 있는 시간 겹쳐가고 내가 못 갔는데 나 가서 그 새끼 낯짝 좀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못 갔던 그런 생각이 있네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 아내 영정 사진 들고 노래 막 눈물 흘리면서 하면서 그 사진 찍어갖고 동영상 올린 것도 그 구역질 나는 영상도 그 떴었죠. 그 총기는 냉장고가 달려 있는 그 에쿠스 차 그 다시방이라고 그러나 대시보드. 대시보드 구닥다리라는 대시보드 같은데 이렇게 열었는데 한 권총 모양으로 한 3-4개가 있는 거 본 사람
차 살려고 튜닝해서 판다 그러니까 네. 그런 증언도 있었는데 자 이제 경찰 이거 문제점 얘기하겠습니다. 살해 날짜가 10월 1일이라면 정황상 맞아요. 네. 모든 게. 그런데 처음에는 9월 30일로 발표도 됐었고요. 네. 그랬는데 왜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좀 따르냐면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런 거예요. 9월 30일로 경찰이 그 애를 12시 30분에 9월 30일 날 불러들이자마자 살해하고 아이가 사망했다고 판단이 돼버리면 그 이후에 김양의 부모들이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늦은 감이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그런 부분에서는 경찰 입장에서는 유리하겠죠. 그렇죠.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그런데 만일 9월 30일이 아니고 10월 1일 날 아이가 그때까지 살아있다가 사망했다면 그 직전에 신고를 받고 제대로 찾지 못한 경찰에 대한 비난은 약이 없는 거 이거. 그런 그런 부분 때문에 9월 30일 쪽으로 가능하면 맞춰지기를 바랬겠죠 경찰 입장에서는. 뭐 속마음으로는 그랬을 네, 수 그랬겠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일부 또 좀 생각이 잘못된 그 수사관은 9월 30일 쪽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뭐 둘 중에 사망한 건 마찬가지니까 뭐가 중요해 하는 식으로 하면서 9월 30일로 가고 싶어 했겠죠. 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비난은 비난이고 그건 아니죠. 이게 살해당하기 전 그 실종 신고 대응이 잘못된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네. 이 아버지가 신고한 게 9월 30일 날 밤 11시예요. 네. 자기 딸이 낮에 12시경에 나갔는데 밤 11시가 돼도 14살짜리 중학생이 여학생이 안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이거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휴대폰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네. 봤더니 휴대폰이 꺼진 그 마지막 위치가 망우 사거리 그 인근이에요. 망우 사거리 그 인근. 이영학이네 집이 거기서 얼마 안 돼요. 네. 그 인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영학이 집을 경찰이 치고 들어가고 해서 이영학이 집을 찾은 건 10월 2일이야. 한참 며칠 이틀이나 지났네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10월 1일 날 사망했거나 네. 9월 30일 사망했거나 경찰이 그 집을 찾은 건 어차피 하루 뒤 10월 2일 날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 10월 2일 날 경찰이 이영학이 집을 연관됐을 거라고 판단하고 이영학이 집을 치고 들어갔을 때는 그때는 이영학이는 이미 김양 그 시신 싣고 네, 집 떠난 상태. 딸이랑 같이. 예. 그리고 또 뭐 근데 이제 경찰이 그 당시에 뭐 그 집은 그 당시 상황으로는 범죄자의 집이라고 범죄 현장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들여다라도 봤어야 되는데 왜 안 봤냐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임의대로 막 영장도 없이 들어갑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때 유명한 거죠. 아버지가 김양 그 피해자 아버지가 친구 사다리차 가지고 와서 올려줘 갖고 여기서 올려서 내려다 보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경찰이 할 일이지.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결국 10월 1일 날 사망을 했으면 9월 30일 동안 아이가 생존을 해 있었고 그 생존에 있는 동안 부모가 가출 신고도 이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그래서 엄청나게 경찰이 두들겨 맞은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진짜 그때 사과는 했어요. 네. 했는데 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사건 일지를 한번 쭉 뽑아봤어요. 네. 봤더니 자 이제 이걸 이제 설명드리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9월 30일 날 12시 반에 김양을 이제 딸하고 공모해서 유인하잖아요. 네. 우리 집 가서 영화 보자고 갔어요. 애가. 네. 가니까 영화 보기 전에 음료수 한 잔 마셔. 그리고 줬어요. 네. 거기에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었죠. 잠드는 겁니다. 네. 잠드는 거예요. 잠들으니까 나가죠. 딸이요. 딸이 네. 오후 3시 반경에 나가요. 네. 딸이 나가고 난 다음에 성추행한 거예요. 그렇죠. 잃은 아이. 네, 잠들어 있는 아이를. 잠들어 있는 아이를 성추행하고 그다음에 딸이 이제 아빠 나 들어가도 돼 하고 전화 오니까 한 4시간쯤 있다 가서 딸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밤 8시경 좀 넘어서 데리고 온 거고. 네.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는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있죠. 그리고 23시 20분경에 정확하게 밤 11시 20분경에 김양 부모가 112에 실종 신고해요. 네. 이때 이제 실종 신고했는데 물론 밤 11시 20분이니까 이제 경찰 입장이 이해 안 가는 부분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밤 자정이 다 된 시간에 망우 사거리에서 휴대폰 꺼진 것만 있으면 그 인근 집들을 일일이 수색을 했는데 새벽 시간대 가서 막 두들기고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원춘 사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인근에서 반경 이내에서 아이가 없어졌다면 아이가 저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 주거의 평온, 저 편안하게 밤에 잠잘 수 있는 권리도 필요하지만 이해시켜야 돼. 이해시켜야 돼. 다 두들겨야 돼요. 양해를 좀 구하고. 벨 누르고 죄송하다고 경찰 정복 입고 사복 입은 형사들이 가서 서 있으면 안 돼요. 조금. 반드시 저 정복 입은 형사들 저 경찰관 딱 대동해서 옆에 가고 그 안에서 비추도록 해서 눌러야 돼요. 집집마다. 눌러야 됩니다. 그거 해야 돼요, 경찰. 그거 했다고 그래서 경찰이 시끄럽게 했다고 밤에 에이, 그 욕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요. 맞아요. 예. 그거 안 했어요. 11시, 밤 11시 20분에 그거 하니까 일일이 신고했지만 뭐 그게 경찰의 한계라고 그 당시에는 떠들었지만 그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그리고 그래서 저는요, 예. 솔직히 얘기해서 저 이거 유사한 사건 했거든요. 네. 나 다 두들기고 다녔어요, 집집마다. 새방까지 가서 다 열어봤어요. 요거 엄청 막였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렇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건 내가 생각할 때 이거 뭐 방송에서도 이거 잘못됐다고 제가 얘기했는데요. 그리고 교수님, 전 한 가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이가 지금 망우 그 사거리 있는 데서 핸드폰이 꺼졌잖아요. 그리고 밤에 거의 자정이 다 돼가는 시간에 안 들어왔다고 신고가 됐으면 이게 뭐 확인을 하면은 아, 그 동네 우리 딸내미 친구 있어요. 당연하죠. 이런 얘기 할 법도 하잖아요. 당연하죠. 초등학생 때부터 집에 다니면서 놀았다면서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게 뭐 사건이라고 생각을 못했다고 쳐요. 그러면 에이, 혹시 친구네 집 놀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도 생각할 법 하잖아요. 그럼 한 번만 확인을 했으면.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제 개인적으로. 그 다음이 됐어요. 10월 1일 날 아침에 11시 53분경에 딸 혼자 나가죠. 네. 그리고 1시간 정도 있다가 오후 1시 44분에 이영학이 딸이 들어온다고요. 네. 딸이 들어와요. 근데 그 아침 시간대에도 딸이 나갔다가 1시간 정도 있다 들어오는 걸 봐서는요. 네. 이영학에게 비껴달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랬을 만족하지 것 않은 같아요. 네. 딸이 또 비껴준 것 같아요. 그럴 그 것 같아요. 첫날도 불러가지고 지가 아버지 성추행하도록 밖에 나갔다 4시간 놀다 들어왔잖아요. 네. 아침에도 이른 아침에 일단 나가요. 나갔다가 네. 1시간 좀 넘어서 11시, 12시 다 될 무렵에 나갔다가 오후 한 2시 될 때 한 2시간 가까이 되죠. 네. 그때 다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2시간 동안 아빠하고 친구만 있는 거예요. 네. 그건 이영아이가 내보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전날처럼. 네. 그리고 이제 아마 그 즈음에 아이가 이제 그때 깨어난 것 같습니다. 밤 12시, 낮에 12시 한 반경에. 네. 그냥 졸피뎀 먹으니까 완전히 늘어져 버린 상태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깨어나가지고 이제 소리 지르고 하는 거, 울부짖는 거 뭐 이영학이 딸이 진술했거든요. 네. 그때 네. 이 깨어나가지고 소리 질렀다. 가만 안 있나 막 살려주세요. 막 소리 질렀다는 얘기 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깨어나서 저항하니까 살해한 거. 그래서 10월 1일 날 이제 살해한 게 명확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유기하러 영월로 간 거고요. 다음 날이에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10월 1일 날 영월에 가고 시신 유기 해놓고 네. 바로 안 올라왔어요. 10월 2일 날 됐어요 이제. 네. 그때는 저 딸하고 강원도 정선에 모텔에서 투숙을 했어요. 그때 경찰은 비로소 10월 2일 날 피해자 김양 아버지가 동원해 준 사다리 차로 올라가서 걔네 집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끼는 이영학이 저 부녀는 10월 3일 날 귀가한 거예요. 근데 왔는데 와서 바로 또 집으로도 안 가요. 그 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박 씨. 네. 그 사람한테 얘기하고 도봉구에 있는 뭐 어떤 그 집으로 은신해서 거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집으로도 안 오고. 네. 그 계속 숨어 있고 이제 그때 경찰이 이영학이 이제 추적하기 시작해서 네. 그 집 은신처를 10월 5일 날 급습해가지고 거기서 긴급 체포하는 거죠. 그리고 이영학이한테 시신 어디 있어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10월 6일 날 그 다음 날 네. 이영학이를 대동하고 이제 강원도 영월로 가서 시신 장소에서 시신 발견해 갖고 수습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0월 8일 날 살인은 끝까지 그때도 부인했어요. 네. 살인은 부인하고 시신 유기만 인정했지만 그것만 가지고도 일단 구속을 시켰어요. 네. 구속시키고 10월 9일 날 그 다음 날 네. 이영학이 딸 이제 경찰 조사하죠. 그래갖고 아빠가 친구 죽였다. 10월 1일 날. 인정하네요. 보고 진술을 받아요. 10월 네. 9일 날. 그러니까 이영학이가 10월 9일 날 지 딸이 와가지고 경찰에서 네가 죽였다고 네 딸이 얘기했어 이 새끼 하니까 그 다음 날 10월 10일 날
제가 죽였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딸이 죽였다고 얘기 안 했으면요. 더. 끝까지 아니었어요, 이놈. 예. 근데 딸이 아빠가 친구 죽였다 얘기하니까 그 다음날 10월 10일 날, 네. 10월 5일 날 잡혀갖고 5일 동안 객인 거예요. 그리고 10월 10일 날 이제 살해한 거 인정하고 네. 경찰이 이제 딸도 구속영장 신청하죠, 당연히. 그렇죠. 같이. 그런데 이제 10월 12일 날 이영학이 딸은 영장이 기각됩니다. 소년범이라고. 아, 처음엔 기각이 됐어요. 네, 기각이 네. 됐어요. 잘 아시지만 소년범인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구속 수사하지 아니한다는 그 규정이 있잖아요. 네. 소년법에. 네. 그거에 의거해서 이영학이 딸 영장이 기각되고요. 10월 13일 날 전모 발표하면서 이영학이 송치하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그 처리가 된 건데 나중에 이제 이 딸이 이제 다시 재구속됩니다만은 네. 이영학이 이제 딸과 관련돼서도 이영학이 딸도 내가 볼 때니까 악마예요. 그렇다면. 그렇죠. 자, 어떻게 자기 친구를 불러들여서 아빠한테 먹잇감으로 주고 지는 피해 주냐고 범행할 수 있도록. 얘도 내가 볼 때는 거의 이거 악마 수준이거든요. 어린애라도. 이런 어린애한테 이런 말 하면 내가 안 되지만. 악마 맞죠. 자기 친구를 지금 뻔히 지금 아빠한테 먹잇감으로 진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먹잇감으로 주고 또 얘가 시치미 떼는 것도 엄청 있었잖아요. 요거 은폐한 정황이 이 어떤 그 다른 친구하고 네. 이영학이 딸하고 저 연락. 카톡 대화, 문자 네. 대화한 그 내용을 나중에 경찰이 확보해서 확인했어요. 네. 그거 보니까 아마 그 김양이 아직 생존하고 있었던 때로 보여요. 10월 2일 날 오전 때는. 아직 오전이니까요. 예. 살아있는 걸로 보이는데 다른 친구가 이제 이영학이 딸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양도 알고 이영학이 딸도 알고 다 아는 친구인 것 다 같아. 같이 친구인. 야, 걔가 네. 그 봤어? 친구 그 여학생 누구누구 봤어 하고 이영학이 딸한테 이제 그 문자를 보내니까 이영학이 딸이 아니 했다가 사실은 어제 나하고 놀았어. 그리고 오후 2시쯤에 친구 만난다고 급하게 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자로. 거짓말이지 뭐죠. 나쁜 예. 집에 이거 어린애가. 그러니까 걔가 친구가 야 혹시 얘 이렇게 안 나타나는데 납치는 아니겠지?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에이 가출했다면 왜 어떤 이유로 그랬을까? 남 얘기하듯이 괜찮아 살아는 있겠지. 이때 이미 아는 거야. 안 거예요. 예, 맞아요. 살아는 예. 있겠지. 착했는데 그런 면이 있는 줄 몰랐네. 가출을 했다는 식으로 지금 몰고 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오후 4시 53분경에 또 문자해요. 네. 그때는 이제 확고하게 처리된 거 아니에요? 헤어졌을 때 너 어느 쪽으로 걔 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무슨 시장 위쪽으로 아마 올라가던데?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낭창하게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네, 네. 거짓말하고. 이제 시신 유기하고 난 이후에 네. 또 문자했는데, 응? 걔 무슨 옷 입고 있었어? 그랬더니 무슨 긴 바지 입고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런 거 대답 아예 안 하고. 네. 내가 한참 지나갖고 답장을 하잖아요. 한참 새벽에. 지나서 이제 무슨 네. 옷 입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때는 대답 안 하고 있다가 그때는 이제 시신 막 유기한 이후에 지 나름대로 충격도 있었고 정신 없었겠지. 그랬겠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뒤늦게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네. 예, 옷은 검은색이었던 것 같아. 신발도 검은색이었던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얘가 어린애가 거짓말을 꾸준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지금 피해자 김양이 집에 안 돌아오고 이렇게 하니까 부모님들도 막 같이 물어보고 연락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너 혹시 걔 못 봤어? 이런 식으로 이제 연락을 한 건데 그런 것 같아요. 자기는 뻔히 다 자기네 집에서 지금 그렇게 친구가 그러고 있는데 뻔히 알면서 이렇게 지금 아주 뻔뻔스럽게 거짓말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성인도 이렇게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교수님. 진짜 이건 얘도. 그래서 딸을 다시 해요. 영장 기각시켰잖아요. 소년법으로. 네.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기각시킨다고 판사가 기각시켰는데 네. 그게 이제 북부 지원 영장 기각 사유가 그거예요. 소년법에 따라서 이 사건 피의자인 이양은 구속돼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주 소년법을 그냥 그대로 그냥 해석을 한 거죠. 그런데 10월 25일 날 재청구하죠 경찰이. 네. 그래가지고 10월 30일 날 구속영장 발부돼요. 그때 김병수 북부지방법원 영장 전담 판사가 뭐라고 그러면서 영장 발부하냐면 네. 이 양은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 맞잖아요. 네.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발부해 버리는 거예요.
하여튼 소년법에 보면은 미성년자들 구속하고 관련돼서는 뭐 합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이상 구속 못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라는 얘기가 꼭 있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기각이 됐던 건데 다시 재신청하니까 김병수 저 영장 전담 판사는 부득이한 사유 있다 이거. 그렇죠. 예. 네. 예, 이제 솔직히 해서 얘도 악마다 이제 이런 얘기처럼 들려요. 그래서 된 건데 네. 뭐 잘 아시지만 19살 미만자는 부득이한 사유 없으면 영장 절대 발부 안 돼요. 거의 힘들죠. 네, 잘. 그래서 이제 뭐 사람 죽여도 20년 이하잖아요. 그게 또 최고의 장단기형으로 하고. 네, 맞아요. 그런 형태로 했는데 얘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 얘 지금 나올 때 안 됐나요? 거의 이제 4년 맥시멈 6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2018년도에 지금 들어간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17년. 17년이면 이제 곧 나올 때 됐네요. 2018년 네. 1심이 있었으니까 네. 합치고 6년이면 2024년. 6년이라고 치면. 장기로 가면 2024년도에 이 딸 나오고 단기로 가면 올해 나오네. 22년이요. 네. 올해 나올 수도 있네 이게. 맞아요. 근데 3심이 11월 달이니까 조금 아직 올 말. 올해라고 하더라도 4년이라고 단기라고 하더라도 올 말이나 되겠네 만약에 나온다면. 네. 그래서 얘도 좀 아마 심리 상태가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딸도. 아니죠. 이거 얘도 그래서 굉장히 뭐 심리 상담 뭐 이런 것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와도 아직 20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앞으로 사회에 나와서 살 시간이 굉장히 긴데 이 분명히 어떤 처치나 뭐 프로그램 뭐 치료 프로그램이든 뭐든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살아요? 네. 얘 어린애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험악한 소리 하기 싫습니다만은 얘 역시 자기 친구를 불러서 아빠한테 아빠를 도와서 범죄하고 그 시신죄 얘도 무서운 애예요. 그렇죠, 맞아요. 생각해보면 물론 뭐 얘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네. 아빠가 하라는 대로 따라갈 짐작컨대 아내를 두들겨 패고 아내를 성매매시키고 아내한테 그 군림하는 그 가진 악행을 다 하는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이 아이도 이영학이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을 개연성이 높아요. 그다음에 이영학이가 지시하는 거에 대해서 거의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얘가 살았다는 거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약간 상황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뭐 성격군이 여러 가지가 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존형 성격이 있거든요. 의존. 네. 근데 이 지금 딸은 그게 굉장히 강했을 것 같아요. 이 딸도 생각해 보면 이도 없고 지금 그렇잖아요. 수술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럼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케어해주고 어떻게 내가 살 수 있게 해주는 존재가 아버지밖에 없지. 아빠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절대적이죠. 얘는 절대적인 존재인 거예요. 거기다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엄마도 막 때리고 그 집안에서 거의 군주처럼 군림을 하는 이 아버지한테 거역을 한다든지 뭐 그런 생각 전혀 없었을 것 같고 그냥 아버지가 하는 일은 한다. 나를 위한 일이고 다. 네, 그렇게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아요. 저도 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숙명적으로 엮여 있는 네. 의존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이영학이가요. 10월 5일 날 검거돼 갖고 10월 10일 날 자백하기 이전에 10월 9일 날 딸이 그 아버지가 죽였다는 얘기 하잖아요. 네. 이 10월 9일 날 자기 딸이 죽였다는 얘기 하자마자 딸에 대해서 분노해 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했는데 이제 지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그런데 딸이 죽였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딸한테 분노하고 분개했던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 그 담당 형사들 정말 때리고 싶어 죽겠대요. 때리고 싶어서 그 얼굴을 그냥 어떻게 하고 싶더래 진짜. 근데 결국은 이 사건을 또 계기로 해가지고 한 단계가 더 업그레이드 됐죠. 이제 두들겨라. 가서 무작정 반경 정해놓고 확인해라. 그거 국민들 이해 안 할 사람 없어요. 내가 볼 때 이제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라도 밤에 만약 경찰이 와서 띵동띵동 하면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할 거지. 짜증나 잠 깼어 누가 이래요.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반드시 저 정복경찰관 내가 얘기한 것처럼 그 대동해서 경찰입니다 하고 아주 친절하게 정말
정말 공손하게 친절하게 협조받는 그런 시스템 구축해야 되고 제일 아쉬운 부분은 아까 홍준진 박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학생이 그 망우사거리 그 즈음에서 휴대폰이 꺼지면서 실종됐다 하면 그 여학생의 학교, 친구 관계 이런 거 해가지고 휴대폰 다 뽑아서 그들의 주거지는 다 가서 확인하는 게 맞아요. 새벽이 아니라 새벽 할아버지라도 가서 해야 돼요, 이제는. 맞아요. 지금은 내가 이 사건 그거 준비하면서 여청과장 뭐 몇몇 사람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네. 지금은 그렇게 한답니다. 지금은 누가 실종됐다, 어디에서 어느 근방에서 없어졌다 그러면 연관관계 있으면 새벽이고 뭐고 집 주소 찾아가고 두들겨 쓰고 다 한대요. 전화로만 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화로만 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밤 시간대 전화 거는 거나 가서 두들겨서 깨우는 거나 똑같지만 맞아요. 반드시 가서 경찰이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김양이 피해 당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지만 그 김양으로 하여금 또 그래도 조금은 진일보한 어떤 수사 행태가 나온 거죠. 네, 그렇죠. 뭐 혹자들은 뭐 이렇게 하면 이런 말씀 드리면 뭐 소잃고 외양간 고치냐, 왜 미리 못했냐 이렇게 비난하시지만 맞는 말씀인데요. 그래도 그렇게 해놓고 사건 났는데 그 이후에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외양간이라도 고쳐야죠. 네, 소유코라도 그렇죠. 외양간은 고쳐야죠. 네. 계속 고쳐야죠. 그래야 다음 소들이 잘 지낼 수 있게 그럼요. 되니까요. 예. 이영학이 사건은 할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뭐 요 정도면 대략적으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이영학이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연구를 좀 해봐야 돼요. 아, 맞아요. 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야말로 프로파일러들이 사후 통계를 위해서라도 사후 자료를 확보하는 그 어떤 그 의미에서라도 이영학이는 수시 면담을 하고 이영학에 대한 어떤 그 연구는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맞아요. 그 프로파일러들 관심 가진 분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이영학이는 사실은 알고 있는 사실의 한 5분의 1 정도는 말 못했습니다. 너무 너무 말하기 불편한 부분들이 많아서요. 네. 그래도 한 요 정도 한 번 정도는 뭐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툭 던지고 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